안녕하세요. 준이의 감성낭독입니다. 오늘은 카를로 로벨리 작가의 화이트홀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할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핵심이 시간이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시간이 거꾸로 된 블랙홀인 것이죠. 하지만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현상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죠. 깨진 유리장은 다시 붙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달걀도 다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묘사한 블랙홀의 일생에 대한 재구성은 너무 단순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구별하는 모든 것을 무시한 설명이죠.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뒤집힐 수 없는 현상, 즉 블랙홀의 일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금 시간이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미래는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왜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내일을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어제 한 일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에 사로잡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답은 미묘하고 결국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블랙홀의 일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측면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시간의 방향에 대해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뜻밖의 발견을 합니다. 블랙홀이 열을 방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양자터널 효과이지만 플랑크 별의 반등보다 더 단순합니다. 지평선 안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광자가 양자 물리학이 제공하는 통행증 덕분에 어쨌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평선 안의 터널을 뚫습니다. 블랙홀은 뜨거운 난로처럼 열을 방출하는데 호킹은 그 온도를 계산했습니다. 복사열이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에너지를 잃으면서 블랙홀은 점차 질량을 잃고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작아져 지평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블랙홀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열방출은 비과학적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시간의 역방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과정이죠. 난로는 열을 방출하여 추운 방을 따뜻하게 합니다. 차가운 방의 벽이 열을 방출하여 난로를 태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열이 발생하면 그 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비가역적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열도 있습니다. 열은 비가역성의 표시인 것이죠.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열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생애에는 적어도 한 가지 되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평선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지평선이 줄어든다고 해서 블랙홀의 내부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는 여전히 큰 상태이며 입구만 줄어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미묘한 점입니다. 호킹 복사는 주로 지평선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지 블랙홀의 깊은 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된 블랙홀은 기하학적 구조가 독특합니다. 내부가 거대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평선이 작은 것입니다. 오래된 블랙홀은 숙련된 유리공예가의 손에서
목이 점점 좁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유리병과 같습니다. 화이트홀로 도약하는 순간에 블랙홀은 지평선은 작지만 내부 부피는 엄청나게 큽니다. 동화에서처럼 작은 껍질 속에 광활한 방이 들어있는 것이죠. 동화 속에서는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가더니 거대한 공간이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 속에서나 그렇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기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간의 기하학이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하학, 곧 유클리드의 기하학으로 단순하다는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의 기하학은 중력에 의해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 안에 거대한 부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랑크 별의 질량은 공간을 엄청나게 휘어지게 만듭니다. 증발 때문에 입구는 좁아졌지만 갈대기 내부의 통로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놀랍죠? 그러나 이는 평평한 광장에서만 살던 개미가 작은 구멍을 통해 커다란 지하 차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놀라움과 같습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직관적인 생각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다양하니까요. 큰 부피를 감싸고 있는 작은 표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계에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과학계는 이 주제를 두고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다른 장보다 더 전문적이니 원한다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활발한 과학 논쟁의 한 장면을 본다면 되겠습니다. 이 논쟁의 부피는 크지만 표면적이 작은 물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지평선이 작은 블랙홀은 소량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진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담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략 이런 겁니다. 크고 무거운 공이 5개 들어있는 상자와 작고 가벼운 구슬이 20개 들어있는 상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이 들어있을까요? 답은 더 많은 것의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 5개는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므로 첫 번째 상자에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 상자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의 수는 공의 수보다 많습니다. 가령 구슬이나 공마다 한 가지씩 색을 입혀 신호를 보내려 한다면 구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호,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구슬 상자에 더 많은 것,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슬이 더 많기 때문에 공이 기술하기보다 구슬을 기술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용어로 말해 공이 있는 상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고 구슬이 있는 상자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블랙홀은 증발이 많이 되어서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호킹 복사 때문에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이런 블랙홀도 여전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논쟁거리입니다.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작은 표면 안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즉 그들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되고 지평선이 작아지면 그 안에 아주 적은 정보만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학계의 또 다른 일부는 그 반대라고 확신합니다.
블랙홀에는 여전히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 상대방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종류의 논쟁은 과학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과학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의견 대립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논쟁을 합니다. 정말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점차 이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립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자들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볼츠만을 따르는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마을을 따르며 원자가 수학적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마우도 훌륭했지만 볼츠만이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미경으로 원자를 볼 수도 있죠. 저 작은 지평선에는 소량의 정보만 담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동무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물체의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로부터 물체 속의 기본 구성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경우 우리는 에너지와 온도를 알고 있으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평선이 작을수록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는 수가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슬이 몇 개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논쟁은 가장 많이 연구된 양자 중력 이론인 끈 이론과 루프 이론을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논쟁 이론은 1996년 몇 달간 간격으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두 이론 모두 지평선이 작을 때 기본 구성 요소의 수가 적어진다고 보고합니다. 이 논쟁들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물리학자들은 작은 표면으로 둘러싸인 기본 구성 요소의 수는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다는 도그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지평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적은 것입니다. 이 도그마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오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오류란 두 논종 모두 블랙홀이 블랙홀로 남아있는 한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블랙홀의 구성 요소만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평선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논종 모두 내부의 큰 부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들은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부를 보지 못하며 블랙홀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안된 것입니다. 블랙홀이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한다면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것 또는 지평선 바로 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부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그에게는요. 하지만 내부는 존재합니다. 우리처럼 감히 그 안을 들어가 보려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검은 지평선이 하얗게 변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끈 이론이나 루프 이론이 제시하는 블랙홀에 대한 설명을 완전인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958년 핑켈스타인의 논문을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부 좌표를 가지고 블랙홀을 기술한 것은 불완전하다고 사실을요. 루프 양자 중력의 계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수는 정확히 지평선 위에 있는 공간 양자의 수를 세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끈 이론 계산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일입니다. 블랙홀이 정적 상태라고, 즉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에 있는 것과 블랙홀의 증발이 끝난 후 더 이상 정적 상태가 아닐 때 멀리서 보이게 될 것은 가정에 의해 무시됩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전혀 정적이지 않고 변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긴 튜브가 길어지고 좁아지죠. 요컨대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조급함과 바깥에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으로 간과함으로써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죠. 도그마의 신봉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블랙홀 정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증발한 블랙홀 안에는 더 이상 정보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블랙홀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 안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죠. 그럼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도그마의 신봉자들은 정보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아마도 호킹 목사의 주름 속에 숨어서 나온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양 밑에 숨어 폴리데모스의 동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말이죠. 또는 블랙홀 내부에 가상에 보이지 않는 경로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이죠. 그들은 공경에 처한 교조주의자들의 다들 그렇듯이 도그마를 구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평선에 들어간 정보는 신비한 마법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달프처럼 하얗게 변한 후에야 지평선 밖으로 나옵니다. 스티븐 호킹은 말년에 인생의 블랙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조만간 빠져나오게 될 테니까요. 화이트홀을 통과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의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글을 읽고 그들의 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도 결국 여전히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정한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게 두어라. 바람에도 꼭대기가 흔들리지 않는 탑처럼 굳건히 서라. 결국 과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이해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명료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이죠. 자신을 믿지 않는 무한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길을 갈 힘을 얻으려면 무한한 오만함도 필요합니다.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